10억을 은행에 맡기면 매달 얼마가 들어올까요? 답은 211만 원입니다. 2025년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연 3%, 이자 소득세 15.4%, 원천 징수 후 실수령액입니다. 서울 기준 신입사원 초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0억을 은행에 넣었더니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이 숫자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셨죠? 그리고 그 211만 원조차 실제로는 더 줄어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은 10억이 생기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6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르면 매달 통장에서 조용히 돈이 셉니다. 첫 번째, 정보의 흐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금융자산이 5억에서 10억을 넘어가는 순간 은행에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PB센터 프라이빗 뱅킹으로 모시겠다고. 번호표 뽑고 줄 서던 그 창구가 아닙니다. 별도 라운지, 전담 직원, 예약 없는 즉시 상담입니다. 증권사에서도 연락 오고 세무사 소개, 부동산 전문가 연결도 해줍니다. 중요한 건 서비스가 아닙니다. 한정 물량 채권 상품이 열릴 때, 좋은 조건의 사모펀드가 나왔을 때,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상품이 나왔을 때, 이 정보는 PB 고객에게 먼저 갑니다. 일반 창구 고객은 소문이 퍼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미 좋은 조건은 끝난 뒤입니다. 2025년 KB금융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사람은 전국 47만 6천 명, 전체 인구의 0.92%입니다. 10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그 기준선을 넘는다는 건 정보가 흐르는 다른 통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기다립니다. 이 돈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 선택지는 크게 둘입니다. 예금이냐, 배당주냐. 예금은 방금 계산한 대로 월 211만 원. 안전하지만 신입사원입니다. 같은 10억을 국내외 고배당 ETF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인 고배당 포트폴리오 평균 배당 수익률 연 5%로 계산하면 세전 배당금 연 5천만 원, 배당 소득세 15.4% 후 실수령 연 4,230만 원, 월로 나누면 352만 원입니다. 예금과 비교하면 매달 141만 원 차이, 10년이면 1억 6천만 원 이상 달라집니다. 같은 10억인데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이만큼이 벌어집니다. 단, 배당주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기업 실적에 따라 배당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금은 안전하고 배당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억 자산가들은 예금, 배당주, 채권을 나눠서 운용합니다. 나이, 리스크 허용 범위,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비율을 조정합니다. 10억이 생기면 이 배분 결정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재무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 싫은 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지시에 참는 이유, 하기 싫은 야근을 억지로 하는 이유, 대부분 하나입니다. 이번 달 월급이 끊기면 안 되니까. 통장 잔액이 그 사람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10억이 생기면 이 공식이 흔들립니다. 당장 1년간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사람과 이번 달 월급이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사람은 같은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퇴사 카드를 실제로 꺼낼 수 있는 사람과 꺼내는 척만 하는 사람의 차이. 상대방도 이걸 압니다. 2013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인도 사탕수수 농부들을 수확 전, 돈이 없을 때와 수확 후, 돈이 생겼을 때로 나눠 인지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인지 능력이 평균 13포인트 향상됐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전세 만기, 보험료, 이 계산들이 24시간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 집중력이 분산됩니다.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이 납니다. 10억은 그 백그라운드 소음을 꺼줍니다. 같은 24시간인데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번째, 세금이 무서운 줄 알게 됩니다. 211만 원이 더 줄어드는 구조,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 3% 금리로 10억을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3천만 원,
기준선 2천만 원을 1천만 원이나 넘습니다. 바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금융소득 3천만 원까지 생기면 합산소득이 8천만 원, 세율 35% 구간입니다. 초과분 1천만 원에 세금 350만 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금융소득의 최고 49.5%까지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자로 번 돈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더해집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약 7%를 건강보험료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도 9.9%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ISA 계좌 수익은 종합과세 기준 연 2천만 원 계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소득을 비켜가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배우자 명의 분산입니다. 10억을 배우자와 5억씩 나눠 운용하면 각자 이자 소득이 1,500만 원씩, 2천만 원 기준선 아래라 둘 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비과세이니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모르면 10억이 9억이 됩니다. 부자들이 ISA를 쓰고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고 세무사를 고용하는 이유가 정확히 이겁니다. 5번째, 잃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기고 주변에서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해방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의 종류가 바뀝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10억이 생기면 이 10억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모든 결정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보여도 망설이고 결국 예금 통장에 묻어둡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매년 조용히 실질 가치를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이고 그 선택에도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안부를 묻기 시작합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제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낯선 연락, 연 20%, 30% 수익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일단 멈추는 게 맞습니다. 어떤 투자도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미 사기입니다. 6번째, 자산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직업이 됩니다. 10억 이전까지는 관리를 안 해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시드가 작으면 실수의 타격도 작습니다. 10억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세금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수수료로 관리하다면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PB 담당자가 추천하는 상품이 항상 내게 최적인 건 아닙니다. 판매 수수료가 높은 상품, 그 시기에 팔아야 하는 상품이 먼저 소개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실적 평가를 받는 직원입니다. 구조적으로 내 이익과 금융사의 이익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봐주는 독립적인 파트너, 자산 전체 구조를 같이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0억에는 어떻게 도달하느냐? 현실적인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소득에 장기 복리 투자를 붙입니다. 월 200만 원씩 저축하며 연 7% 복리 투자를 하면 약 20년이면 10억에 근접합니다. 연 10%면 16년입니다. 초기 10년은 느리게 느껴지지만 15년, 20년이 지나면 복리 가속이 붙습니다. 원금 4억인데 수익이 6억이 되는 구간이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였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장기 분산 투자의 역사적 참고 수치입니다. 둘째, 부동산 레버리지입니다. 내 돈 3억에 대출 4억을 더해 7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그 아파트가 10억이 되면 내 돈 3억으로 3억을 번 겁니다. 수익률 100%입니다. 단, 반대도 성립합니다. 집값이 5억이 되면 내 돈 3억이 1억이 됩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고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셋째, 소득 자체를 키웁니다.
10억 모으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투자 수익률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수익률을 1에서 2% 높이는 것보다 월 저축액을 100만 원 올리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저축액이 커야 복리의 원금도 빠르게 커지고 복리 가속도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결국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10억은 게임이 끝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10억 이전까지의 게임은 모으기였고 10억 이후의 게임은 지키기와 굴리기입니다. 두 게임이 요구하는 능력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당장 10억이 없어도 그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그 준비가 결국 복리의 시간을 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경제 속에서 내 돈을 지키는 길을 찾고 계신 여러분, 오늘 내용이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